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오히려 미국 주식과 우리나라 주식을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이제 투자 가치 매력도가 더 높은 건 우리나라거든요. 우리나라는 너무 많이 눌렸어요. 아마 조금만 차트 열어보시면 여러분들 예전에 사고 싶으셨던 기업들이 되게 많이 밀려 있을 겁니다. 근데 여전히 좀 투자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잘 운영되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가 급락을 하고 지난주에 급등 그리고 오늘까지도 좋은 모습을 보일 때 우리나라 증시를 딱 이끄는 업종이 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선영의 이 클래스란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요. 본업은 M&A를 하고 있고 주식 투자는 국내는 한 25년 했고 그리고 미국도 벌써 이제 17년 정도 됐네요. 이제 올해 좀 투자를 하면서 다양한 거 겪었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어떤 노하우 그리고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서 요거 가지고 열심히 여기저기서 활동하고 많이 모자라지만 그래도 이제 의견을 좀 도와드리고 싶어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한국 경제 위기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에 제2의 IMF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거에 대한 의견은 너무 같고요. 네, 너무 같습니다. 사실 저는 몇 년 정도 전부터 이제 경기 침체설을 주장했었던 때부터 경기 침체는 지금 당장은 올 건 아니다. 물론 언젠가 경제 위기가 올 거라고 저는 사실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간 오겠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만큼 위기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 현재 너무 주식시장도 어렵고 보니까 오늘도 아침에 나왔었던 기사가 이제 보험을 담보로 한 대출 계약이 작년에 사상 최고치를 찍을 것 같다. 그리고 너무 많은 서민들도 힘들고 그리고 이제 사업하는 제 주변 지인들도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아마 종합이 돼서 이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의 이유는 이제 왜 이유가 뭘까라고 이제 계속 생각을 해나가다 보면은 결과는 현재 이 높은 금리 수준, 이 금리 수준에 대해서 진짜 버티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특히나 부동산 시장 쪽을 봤을 때 이제 오히려 영끌을 해가지고 이제 주로 서울도 많이 아파트가 매입이 된 지역, 매매가 된 지역을 보면 최근에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밖에서 봤을 때는 어디 아파트 10억 이래가지고 딱 들어가서 물어보면은 9억 이런 식으로 이제 연끌을 해서 버티고 있었던 분들이 이제 거의 이제 정말 임계점에 왔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러면서 대부분의 수입의 대부분을 이제 이런 은행 이자와 원금을 갚는데 디폴트도 나지 않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당연히 쓸 돈이 없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소비가 부진하게 되고 게다가 또 최근에 독감도 돌고 그리고 대외적인 어떤 이슈들, 정치적 이슈들도 많고 되게 막 흉흉한 분위기니까 소비가 조금 최근에 위축이 된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좀 종합돼서 위기론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금리가 조금 더 조정이 되게 되면은 좀 이제 점점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시점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높은 수준의 이 부채 같은 것들이 한번 터져서 진짜 심각한 문제가 될 시기가 올 거라고는 보는데 아직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지금은 너무 외부적인 이슈 때문에 좀 많이 이런 정신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서 최소한 저는 이런 정치적인 이슈가 정리되거나 이런 정리가 돼서 주식시장이라도 굉장히 좀 좋아주면 오히려 거기서 나오는 수입이나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좀 소비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돈 벌 데가 없죠. 금리도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 얼마 받아요? 적금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주식도 투자도 안 되고 그나마 코인도 좀 들어갔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유일하게 그래서 개인 투자들이 미국 주식으로 많이 몰려갔죠. 미국 주식에서 이제 투자를 해서 수익을 열심히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도 그러면 조금 조정이 나오는 시점이면 좀 불안불안하고 또 환율이 너무 높아서 미국 주식을 넘어가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총체적 난국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금리가 좀 안정을 찾게 되면은 이런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이 되어 나가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정말 빠른 시일 내에 확 해결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근데 당장의 경제 위기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 좀 앞서간 걱정이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금리 상황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미국인데 미국이 최근에 보면은 금리 인하 속도를 좀 조절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해요. 자기네 나라 경제가 잘 돌아가니까 이제 급하게 이제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재밌죠?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다다음 주 2주 후에 월요일 날 제2기 임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트럼프는 그 누구보다 지금 금리를 좀 빨리 내리고 싶어 하죠. 그리고 이제 환율도 강달러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금리를 연준에서 좀 빠르게 좀 내려주면은 우리나라도 그에 맞춰서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연준이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연준은 현재 기준을 봤을 때는 급하게 금리를 내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가지고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긴 있는데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제일 중요한 거는 연준의 흐름, 연준의 어떤 분위기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근데 확실한 거는 좀 속도가 늦어지긴 했지만 금리 인하 기조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금리를 다시 올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어떤 분들은 하는데, 그것도 좀 우리나라의 위기론 같이 좀 너무 많이 간 걱정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많죠. 사실은 지금 이제 어쨌든 리더십의 부재입니다. 리더십의 부재 때문에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인수위원회가 막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막 관세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뭐 아시겠지만 일본이 지금 발빠르게 손정희 회장을 비롯해가지고 뭐 총리보다 오히려 손정희 회장이 더 빨리 갔는데 미국으로 넘어가서 이제 선물 꾸러미를 가지고 갔죠. 물론 이제 너무 미국한테 갖다 바치기식의 선물은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협상의 테이블을 꾸리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관세를 먹이겠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미국이 관세를 먹이겠다라고 하는 이 주요 타겟이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를 먹이겠다 했지만 사실은 중국이거든요. 중국만 근데 너 관세 먹일 거야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전 세계로 관세를 다 먹이겠다고 해놓고 이제 뭔가 선물 꾸러미를 가지고 와라 이런 식으로 이제 협상을 시작해 보자라는 느낌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협상 시작조차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됩니다. 실은 일본이 좀 부러운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지난 트럼프 1기 때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자마자 그때 당시 이제 돌아가신 아베 총리가 미국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미국에 꽤 오랫동안 머물면서 마럴하고 등에서 이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거의 수십 차례 협상을 했습니다. 대화를 했죠. 회담을 하면서 그때 1차 미중 무역 분쟁 때 일본만 쏙 빠져나왔어요. 그게 어느 정도 보면 이제 외교력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액션들이 좀 필요한데, 이번에는 사실 지금 일본 총리가 제 역할을 잘 못하고 있죠. 못하는데 손정 회장이 갔고, 그리고 지난번에 아베 총리의 부인 여사가 이제 가셔가지고 이제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발빠른 좀 액션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기업인들도 지금 가기 어려운 상황이고, 정치인들도 사실은 이제 언제 어느 때 임시국회 같은 게 열릴지 모르기 때문에 움직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죠.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제 대외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이제 미국과의 어떤 관세 등에 대한 어떤 이런 불확실성이 좀 계속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주식시장에 계속 영향을 미쳐왔고 불안감으로 좀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국내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티는 많이 안 나는데, 사실 작년 상반기 때 진짜 역사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온 이유가 기업 밸류업 정책이었어요. 하반기 들어가지고 뭔가 좀 분위기가 애매해지면서 이제 좀 지금 수면 아래로 되게 많이 내려갔는데, 최근에 기사화가 많이 되지는 않지만 여전히 금융당국에서는 이 기업 밸류업 정책에 대해서 열심히 빌드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수정 보완할 거 하고, 그리고 지난번 1차 밸류업 지수에 들어가지 못했던 기업들, 뭐 KB금융이라든지 하나금융 이런 증권사들, 이런 기업들을 밸류업 인덱스에다가 넣고 있는, 추가로 이제 특별 편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계속 빌드업은 하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 일본 사례를 들었을 때도 일본도 처음에 이제 첫 술에 배부르지 않았죠. 뭐 수십 년 동안 계속 이제 회의를 하고 관련 부처들을 모이고 잘못된 거 보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최근에 미증시의 그 급등, 뭐 수십 년 동안 이 침체에 있었던 일본을 급상승기로 이끌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이 그대로 이어는 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노력들이 언젠가 부각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올해도 이제 그런 게 부각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나와가지고 증권주들이 조금 이제 관심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대외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트럼프 정권에 대한, 새로 들어올 트럼프 정권에 대한 어떤 협상 테이블 전혀 짜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영향을 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내적으로는 여전히 이제 대통령에 대한 이제 대통령이 없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외국인 자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참 되게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다행히 지난주였죠.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쫙 매수가 들어왔더라고요. 뭐 되게 이거는 뭐 제 의견이라기보다는 되게 많은 언론들에서 이렇게 기사가 나왔고 분석글이 나왔고 증권사에서 분석이 나왔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게 좀 해결이 돼야지 좀 분위기가 좀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어가지고, 당분간 이런 분위기가 조금 시장이 올라가면은 계속 위에서 좀 누르면서 이제 차익 실현의 어떤 핑계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할 거라는 관측에 대한 의견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가요? 사실 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는 두 가지, 환율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 두 가지인데, 정치적 불확실성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환율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지금 보면 전 세계 화폐가 사실은 이제 달러 대비잖아요. 뭐 상대적 개념이고, 달러가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화폐이기 때문에 달러 대비인데, 달러 원 환율이 계속 지금 이제 달러 강세로 가고 있고 원화 약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외국인 자금은 빠져나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실 이게 달러가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그동안 보면 미국 내에서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었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또 막 이런 뭐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 하니까 불확실성 때문에 또 달러 강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사실 되게 재밌는 거는 그 달러 강세를 원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아무도 없어요 지금. 트럼프 본인 자체도 달러가 강세로 하게 되면 당연히 상대 국가로 봤을 때 이제 수출이 불리하죠. 원화가 지금 이제 약세인데 오히려 약세로 이끌 때 수출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주들이 지금 상대적으로 좀 좋은 효과를 얻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의 수출주들은 그렇게 좀 쉬운 분위기는 아니죠. 그래서 예전에 대통령 경선 이후에 서로서로 경쟁을 할 때 바이든과의 어떤 경쟁 구도에서도 트럼프는 계속 이제 바이든 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달러 강세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거 국가 부채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바이든도 내가 원하는 거 아닌데, 나도 이제 이걸 원하지 않는데 연준한테 한번 물어봐 라고 했더니 연준이 하는 얘기가 우리 인플레이션 당분간 잡을 때까지는 환율 안 건드릴 거야,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물론 이제 지난주에 다양한 연준 위원들이 현재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해서 아직 승리를 한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개인 의견을 낸 분도 있었고,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낸 분들도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인플레이션은 거의 다 잡혀간 게 맞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이렇게 또 관세를 하게 되면은 그게 또 얼마나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직접적인 큰 영향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불확실성 때문에 이제 달러가 아무래도 수요가 올라가면서 이제 강세로 가고 있는 건데,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되면은 저는 좀 달러가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두려움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되면은 달러가 이제 좀 약세 전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최근에 또 되게 재밌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에서 이제 전미 경제학자들이 학회를 했어요. 학회를 했는데 그 학회에서 나온 얘기가 되게 재밌는 게, 예전에 그 달러가 너무 강세로 갔을 때 이제 정말 억지로 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플라자 합의라는 걸 했었죠. 플라자 호텔에서,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서 플라자 합의라는 걸 하면서 이제 달러를 거의 끌어내려 버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 일본이 정말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왔었잖아요. 이번에도 그거를 따가지고 말어라고 합의가 나올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정말 인위적으로라도 이제 달러를 약세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그런 합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 그것도 조금 아직까지는 좀 걱정이 좀 과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물론 현재는 그렇게까지 할 만한 상황인가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는데, 또 트럼프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릅니다. 모든 가능성을 또 우리가 놓고도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확실한 거는 지금 미국 내에서 모든 사람들, 뭐 트럼프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강한 달러를 가만히 용인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이제 아무래도 달러를 좀 약세로 어떻게든 전환시키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원화 강세가 나올 수 있죠. 그럼 이제 외국인 자금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좋은 트리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살아나는, 당장 우리가 노릴 수 있는 트리거 두 가지는, 첫 번째 우리나라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되게 되면 오히려 이제 강달러와의 싸움, 이걸 좀 시작되면서 분위기가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1,500원 돌파, 1,550원, 1,600원 되게 다양한 또 의견들이 있는데, 그것도 너무 많이 간 걱정이라 보고 있고,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1,400원대 이상에서 주식을 매수했을 때 손해를 본 적은 없었다, 그런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 지금은 좀 사이트를 좀 길게 가지시고 투자를 좀 이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올 한 해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하나요? 그러니까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운이 좋으신 분들이죠. 그래도 이제 상황이 괜찮으신 분들이에요. 진짜 제일 어려우신 분들, 대부분의 분들이 몇 년째 지금 매수를 해두시고 거의 뭐 마이너스 40, 50, 뭐 혹은 60 이렇게 되신 분들이 지금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현금이 계속 매달 월급을 받아가지고 더 추가 투입을 할 수 있으면은 훨씬 더 나은 상황이죠. 뭐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거나 아니면 뭐 미국 주식으로 넘어가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전제 자체가 이제 추가 현금이 가지고 있다라는 분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아무래도 고민하실 겁니다. 지금 나는 미국 주식을 투자해야 될 것인가 라고 좀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저는 일단 첫 번째로 미국 증시가 조정이 한번 필요한 시점이라고 봐요. 저는 빠르면 1분기, 좀 느려도 이제 2분기 초반에는 조정이 한번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가지고, 물론 이거는 미증시가 더 많이 가기 위한 조정입니다. 그리고 기본 전제가 지금 1월달 지금 이 지수보다 올 연말 12월달 기준으로 지수가 훨씬 더 높은 데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얘기는 작년에 똑같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죠, 일단 미국은. 근데 올해도 똑같이 미국이 1월달보다 12월달 더 높은 자리에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우리가 작년 생각해봐도 여름이나 중간중간 미국 증시 몇 번씩 때렸거든요. 조정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깊은 조정이 있어야지 충분히 쉼을 가지고 차익 실현도 나오고 현금이 좀 확보가 되고 그 자금이 또 다시 돌면서 증시를 끌어올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미증시가 어쨌든 빠르면 1분기 정도, 뭐 느려도 2분기에는 이제 조정이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나 뭐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올라간 증시 주식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주식들이 중간에 한번 차익 실현을 만들면서 타이밍을 만들면서 좀 잘라갈 필요는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올라간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매물이 좀 나올 필요, 뭐 AI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차익 실현이 매물 좀 나오면서 좀 늘릴 필요가 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초반에는 협상의 과정이 필요하겠죠. 각국과 관세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제 협상의 과정이 필요할 것인데, 그 기간 동안에 잡음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이유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저 특히 포모를 절대 느끼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오히려 미국 주식과 우리나라 주식을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이제 투자 가치 매력도가 더 높은 건 우리나라거든요. 우리나라는 너무 많이 눌렸어요. 너무 많이 눌렸기 때문에 아마 조금만 차트 열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예전에 사고 싶으셨던 기업들이 되게 많이 밀려 있을 겁니다. 근데 여전히 좀 투자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기업이 또 잘 운영되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가 급락을 하고 지난주에 급등,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도 좋은 모습을 보일 때 우리나라 증시를 딱 이끄는 업종이 반도체랑 역시 2차전지였습니다. 이쪽 라인들은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시장이 안 좋을 때 다 같이 눌리는 건 방법이 없어요, 솔직히. 그건 이제 수급이 다 눌러버리기 때문에, 특히나 외국인들이 찍어 누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 우리나라를 찍어 눌렀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이 반등해서 올라올 때 그럼 걔네들이 어떤 업종을 사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표가 이제 반도체와 2차전지였어요. 그 얘기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하면 반도체와 2차전지 위주로 또 매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두 업종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매수세를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선 쪽, 뭐 미국이 중국을 제재를 걸면서 원래는 우리나라가 탑이었는데 중국이 또 싼 값에 이제 선박을 엄청나게 들이밀면서 또 전 세계 1위로 또 올라왔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미국이 중국에 제재를 걸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반사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또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우리나라에 전화해가지고 한국조선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이것도 의미가 클 겁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단순히 기술력으로 도와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한국, 중국 제재하는데 같이 동참하시지,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빨리 미국 라인 타가지고 이제 중국에 좀 동참할 필요가 분명히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 일단 우리나라 컨셉을 좀 그렇게 잡아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마치 중국을 버리면 진짜 안 될 것처럼 이제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최근에 좀 탈중국 되게 많이 했죠.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힘든 상황인데, 제가 자료 지금 하나 보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게 되면은 전 세계 이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 크기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중국 기업이 왼쪽 밑에 있고요. 뭐 SMIC 같은 기업들이 있고, 중간에 보면은 전 세계에서 매출 1위는 역시 엔비디아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 밑에 브로드컴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 위쪽 중간쯤에 보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있는데, 참 우리나라가 삼성전자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회사랑 거의 뭐 매출이 비슷한 상황까지 내려온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자료를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매출을 제일 많이 만들어내는 게 엔비디아랑 브로드컴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뭐 해야 돼요? 그 왼쪽 밑에 있는 중국 쪽 기업한테 매출을 만들어 생각하지 말고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같은 그런 큰 기업들, 매출을 크게 만들어내는 기업들한테 우리나라는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특히나 우리나라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 그런 기업에 제품을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중국에 너무 레거시를 팔면서 이제 매출을 만들어내는 현실보다는 좀 아프더라도 지금 깔 거 다 까고 그냥 오히려 미국 쪽에 집중하는 게 좀 좋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그런 걸 봤을 때 확실히 우리나라 기업들의 매력도가 지금은 작년 연말까지 상승률 다 빼고 1월 1일 기준으로 미국과 우리나라를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놓고 봤을 때 상대적 상승률이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보다는 올해 한 상반기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더 높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